우리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그래서 404쪽 보면 어 네. 좀 울리는 거 저기 됐나요? 네. 404쪽에 보면은 여름의 반격이라고 해서 에필로그가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의 내용에서 되게 그 옛 추억을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이 작가가 을든 캠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캠프. 근데 이 캠프가 제가 너무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6 학년 때 어 사실은 이 캠프를 갔었어요. 뉴욕에 외곽 지역에 있는 그 7 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그 6 주간 캠프였는데 이곳을 저희 아이도 미국이라는 곳을 처음 가면서 이 캠프에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캠프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설레이면서 그 캠프 주변에 호텔을 잡아서 일주일을 그 캠프를 이렇게 맴돌다가 한국으로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캠프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에 와 닿았는데 이 캠프를 들어갈 때 모든 기기를 다 반납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통신 두절이 돼 있는 그런 캠프였는데 캠프를 이제 딱 들어갈 때 부모들이 애들이 그 잠자는 공간이나 그 캠프 안을 다 투어를 시켜줘요. 근데 이게 산속에 오두막집 같은 나무로 통나무로 돼 있는 집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엄청 그 정말 완전히 숲속 가운데 있는 산속이었는데 그 오두막에 창에 유리가 없어요. 정말 원시적인 오두막집인데 그 오두막집 안에서 아이들이 그 4 명씩 자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날씨가 좀 여름인데도 엄청 춥더라고요, 그 산속이라 그런지. 근데 그 창이 그냥 뚫려 있고 약간 그 현대적이지 않은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뭐 이렇게 씨앗을 심는다든지 뭐 마구간에서 말을 이렇게 돌보고 말똥을 치우고 그리고 말도 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6 주간 빠듯하게 짜여져 있고 먹는 음식도 다 자연식인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금지고 거기에 들어갈 때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사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물건에서 발견이 되면 엄청난 벌칙을 받게 되는 그런 캠프였거든요. 그런데 그 캠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에 되게 와 닿고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405쪽 위에 보면은 윌든 캠프는 참가자들이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자연을 경험하고 스크린 없이 서로 직접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스포츠든 댄스든 음악이든 직접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행복감을 키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손이 지저분해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손이 지저분해졌으면 한다는 그 의미가 있죠. 바로 그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집에 두고 캠프에 참여하게 합니다. 저희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멸종 위기에 처한 테크 없는 생활을 보존하는 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통신문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막 6 시부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쪼금만 잘못하면 벌칙이 무슨 그 마구간에 말똥을 다 치우는 그런 일들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의 글에서 보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월든 캠프는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소로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삶을 명상하기 위해 다시 매사추세츠 주에서 상대적으로 황무지였던 웰든 호수로 가곤 했다. 그래서 이 그 자연 속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인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50 주에 걸쳐서 이 캠프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 6 주간 캠프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세계의 보전은 야생의 땅에 놓여 있다."라는 시집의 제목은 거기에 관한 소로의 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그 캠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맨 밑에 보면 그의 재치 있는 표현이 멸종 위기에 처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406쪽 위에 보면은 "그리고 보존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 책에 조사 작업을 하면서 거듭 들었던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그런 문화는 어 예전에 모든 형식이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보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407 쪽에 그 중간에 보면 "윌든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아직도 가깝게 지낸다. 내게 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애덤 캐플런도 캠프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캠프장을 가서 이 글을 쓴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409 쪽에 보면은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아이패드가 나왔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이 생겨났다. 그렇다고 웰든 캠프가 테크놀로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캠프의 사무실은 컴퓨터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캠프가 아날로그만을 어 원하고 테크놀로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음 중간 밑에 "부모들이 자식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자기 아이의 머리카락이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제가 찾아가서 확인하려는 확인하지는 않을 거고 아이들이 사진에서 웃고 있지 않더라도 담당 카운슬러와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고요. 하지만 사진을 많이 올릴수록 부모들의 전화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캠프에 애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 컴퓨터에 올려 놓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렇게 봤었는데 어 그 산속에 야외에서 음악 수업을 한다든지 연극 수업을 한다든지 야외에서 뭐 진흙을 가지고 미술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과목별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블로그를 해 놓은 거죠. 410 쪽에 그 밑에 보면은 중간 밑에 만약 그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집에 이메일을 보냈다면 어머니는 바로 딸에게 대응책을 알려줄 것이고 제게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겠죠. 이 경우 권한은 어머니에게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편지를 보내서 어머니의 답장을 받기까지 6 일이 걸린다면 그 아이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와 아이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이 저도 그 편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그 부모에게 편지를 쓰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쓰면 그거를 이 단체에서 그 편지를 다시 인쇄물로 해서 그것을 보내죠, 집으로.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엄마와 그 부모와 아이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없는 거를 차단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엄청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한테 그 그 프로그램 이후에 자기가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부모가 백그라운드가 전혀 안 되는 곳에서 자기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아이에게 머릿속에 굉장히 뚜렷하게 박혔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법칙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들어갈 때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항을 반드시 읽고 그 조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아이가 너무 뼛속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말해 봤자 부모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9 학년 때 그 미국을 갔잖아요, 저희 아이가. 근데 보딩 스쿨을 10 학년에 넣었는데 첫 시험을 보는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첫 시험을 볼 때 그 미국을 처음 가서 첫 시험을 볼 때 그 해석하기도 바쁠 거 아니에요. 2 시간 시험이었는데 한국에서 떠난 지 3 주밖에 안 됐는데 첫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하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얘가 그 학교에 입학할 때 조항을 다 읽었대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항에 그 외국인이 와서 첫 시험을 볼 때 그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일반 학생보다 20 분을 더 할애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대요. 저희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조항을 써먹은 거죠, 아이가. 20 분을 더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이 캠프 때 너무나 많은 그 사건 속에서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는 법칙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이 캠프가 이 아이의 미국 생활에서 굉장히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뼛속까지 깨우치게 한 캠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프가 주는 그런 어떤 부모에게 기대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리키는 좋은 어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걸 나중에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411 쪽에 보면은 그 테크놀 위에 있거든요. 테크놀로지를 금지하는 윌든 캠프의 정책은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등장한 후에는 더욱 그렇다. 최근까지 그분들은 자녀와의 한 번도 부족함을 경험해 적이 없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어느 순간 모두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 자녀들을 보는 부모들은 밖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실내에 들어앉아 인스타그램만 할 거라고 굳이 돈을 쓰며 놀러 갈 필요가 있나 하고 자문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414 쪽에 보면은 위에 인내심과 자존감, 즉 많은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성격은 캠프에서 형성된 관계들을 내 경우처럼 평생 지속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약간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자신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범위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주위에서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준다면 결국에는 우정과 자신감 그리고 내적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더 크고 상호 의존적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 밑에 디지털은 과거에도 현실이 아니었고 미래에도 현실이 아닐 것이다. 스크린 밖의 세상은 비가 내리고 거칠고 답답한 곳이지만 우리의 몸과 정신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장소이자 우리의 몸과 정신이 만들어지고 자라고 변화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디지털은 그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고요. 415쪽에 위에 보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다 준 그 어떤 속도라든지 전파되는 그런 어떤 파워, 이것은 아날로그의 장점들, 고요하고 개인적인 그 깊은 사색을 주는 그것을 희생시켰다. 우리는 깨어 있는 시간 내내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키보드를 누르고 화면을 밀거나 두드린다. 우리의 하루는 디지털 화면과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리듬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이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내가 조용히 깊이 사색하는 그 시간을 다 빼앗겼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밑에 보면 어 "디지털 세상은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낮은 강도로 그러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슬픔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작용 중 하나라고 했다. 나 역시 아날로그 문화와 그 문화를 상징하는 물건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곧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손으로 타자를 치는 사람이나 LP 레코드 파는 수집가들도 곧 이베이, 유튜브, 판타지, 풋볼 게임들을 발견하고는 거기에 몰두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끈모를 상실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의 마술은 모두에게 통하지는 않았다. 오늘날의 세계는 파괴를 위한 파괴에 의해 끌려가는 듯하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416쪽에 위에 보면 페이스북 사무실에 걸린 "빠르게 움직이고 틀을 파괴하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그런데 잠시 속도를 늦추고 파괴된 것을 고쳐볼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디지털 기술에 비해 아날로그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비용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찾고 있다. 왜일까? 즐거움이 한 가지 이유다.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를 찾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날로그는 물리적인 사물과 경험이 사라져가는 영역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적 물건을 창조하고 소유하는 기쁨을 준다. 그 이유는 디지털 세상은 가짜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는 진짜고 손으로 물건을 잡는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그런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두가 값을 매기기 힘든 경험이다. 이거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아날로그가 주는 경험의 즐거움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아날로그의 반격이 설명하듯 포스트 디지털 경제에는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자와 소매상, 그리고 기업가가 필요하다. 밑에 보면 사실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부분은 아날로그다. 아날로그 경제는 작은 지역에 집중된 디지털 자본에 비해 사회에 광범위하게 이득이 된다. 비즈니스 세계가 점점 더 디지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기술을 새롭게 참신하게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더욱더 돋보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간의 역할은 더욱 값어치가 올라갈 것이고, 아날로그 도구나 활동은 선도 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아날로그는 생산성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거부하고 옛날 도구를 선호한다고 단정 짓는다.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니콜라스 칸은 그에 져서 유리 감옥에서 말한다. 하지만 진정한 감성적 오류는 새로운 사물이 오래된 사물보다 우리의 목적과 의도에 더 잘 부합한다는 질의 짐작이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하나의 도구가 다른 도구에 비해 우월한지 우월하지 않은지는 그것이 얼마나 최신인가에 달려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가 우리를 얼마나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키거냐다. 또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다.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니콜라스카의 유리 감옥이라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 책은 너무나도 소름 끼쳤었어요.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그 디지털 세계에 우리 인간이 디지털 화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화면 속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그리고 구글, 유튜브, 어 스마트폰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리로 된 화면에서 그 안에서 존재하는 유리의 감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기기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정말 한편으로 보면 '유리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 유 유리 감옥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런 반발심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418 쪽에 위에 보면은 어 "스크린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으니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아날로그는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1 시간 동안 혹은 오후 내내 레코드판을 돌리거나 일요판 신문을 읽게 해 준다. 그런 확신을 준다." 여기가 중요한 말인데요. 궁극적으로 아날로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깊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 그 밑에 보면 형성되는 간접적이고 유익한 사회관계가 목적이다. 사회관계는 온라인에서는 형성할 수 없다. 디지털이 줄 수 있는 것은 현실 세계의 풍성함을 흉내낸 모사에 불과하다. 물론 그 모사는 끊임없이 개선되지만 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 디지털 세상은 가짜의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교라는 부분에서 배운 부분이 나오는 게 디지털은 편안하고 관계가 깨끗하지만 아날로그는 불편하고 투박하고 거칠고 그리고 그 부 관계성에 불쾌감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딪히는 속에서 더 많은 창조력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 화면에서만 이렇게 계속 만나면 부딪히지 않죠. 어떤 불협화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하죠. 사회생활이 편안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발전이 한 개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만나면 부딪히고 싸움도 하고 거칠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로 친해지고 그리고 진짜 창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이 단체는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게 지난주의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419 쪽에 위에 보면 "우정을 약속하지만 가져다 주는 것은 성능뿐이라고 주장했다.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친구들을 양산하는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싶은가? 친구인 척하는 기계는 우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퇴색시킨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의 만약에 다른 사람의 활동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아날로그가 주는 스트레스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419쪽 맨 밑에 보면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발견한 것은 정반대 현상이었다. 젊으실수록 디지털이 더 많이 노출될 세대일수록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매력을 덜 느꼈고 그것이 가져올 영향을 더 우려했다. 새 턴테이블과 필름 카메라와 종이책을 사는 10 대와 20 대가 바로 그들이며 워드 프로세서의 제약보다는 종이의 공간적 제한성을 선호한다고 말한 학생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아날로그를 경외하고 갈망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아날로그 이점에 대해서 내게 만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했다. 여기에서 이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이 작가가 리서치를 해요. 기기를 다 집에다 놓고 와서 기기 없이 여기서 불편하게 지내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부분을 리서치를 하는데 아이들이
더 많은 퍼센트가 이게 좋았다라고 그런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421쪽에 중간에 보면 어 "누구도 디지털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누구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연못에 던져 놓거나 디지털 테크 네트워크 밖에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아날로그로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력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완전히 디지털적으로만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상적인 삶은 그리고 아날로그 반격이 주장하는 것은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네,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422쪽에 중간 밑에 보면 "테크놀로지가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가 얼마나 테크놀로지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이제 캠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또 느껴보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로 여기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이 책을 쓰기까지의 뭐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429쪽에 그 보면은 여기에 그 위에 429쪽 위에 보면은 어 1970년대 엘빈 토플러는 당시 세계 경제의 슈퍼파워가 아니었던 일본에까지 찾아가 변화를 관찰한 끝에 정부와 사회를 예견한 전설적인 책 제3의 물결을 발표했다. 세계화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을 역설한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와 세계는 평평하다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아날로그 반격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이미 내가 전부 목격한 것들이었다. 그러면서 그 맨 밑에 그런데도 내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가 반격을 시작했다는 증거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내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글을 쓰고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무리가 되고요. 뒷장인 430쪽 위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속한 연령 집단 때문이다. X세대 이상의 연령 집단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이 디지털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우리가 지켜본 가장 최신의 트렌드는 디지털이었다. 우리는 지금껏 아날로그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디지털이 해내는 모습에 감탄해 왔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433쪽 맨 마지막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현실의 장소였다. 아날로그의 반격은 그렇게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이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말 대장정의 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드디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일단 단체 사진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말 신흥숙 사장님 때문에 미치겠어요. 오늘은 박주민 사장님까지 신흥숙 사장님 2탄을 같이 연출하고 계시네요. 뒤에 책이 많이 꽂혀 있네요. 박주민 사장님. 정말 책을 가까이 하시는 분인 게 오늘 드러났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아날로그의 반격을 마무리했고요. 저는 사실